네, 109쪽을 보죠. 자, 소액 임차인들의 우선 변제권. 우리는 흔히 이것을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장에서는 이 낱말이 안 나와요. 달리 쓰죠? 법 표현대로요.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 이렇게 법에 표현되어 있죠. 즉, 전세금 전체가 아니고 무엇을? 일정액에 대해서만 무엇을? 최우선.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호의 대상자가 제한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봤더니 일단 전세 금액이 얼마여야죠? 법이 정한 소액에 속해야죠. 소액 임차인에 한해서만 주어짐이 최우선 변제권이었다. 각 지역별 규모는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이들은 그중 일정에 대해서만큼은 자,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누구한테 앞설 것인가 봤더니 누구예요? 다른 타 권리자보다도 가장 항상 먼저 배려한다. 이런 표현이요. 좀 전에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권은 어땠어요? 보증금 전액이었죠. 근데 소액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는 얼마를? 일정액에 대해서만큼. 또 누구한테? 다른 물건, 채권 안 따지죠. 다른 모든 권리보다 가장 먼저 앞서서 보호한다 그 의미입니다. 저런 얘기요. 정말 돈 몇 푼 안 들고 세든 세입자 불쌍하죠. 이들이 혹여나 경매에서 한 푼도 못 건지면 이 추운 겨울날에 길바닥에 앉아야겠죠. 그럼 최소한도의 방 없게끔 뭔가 도와주겠죠. 그래서 얼마만큼은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배려해서 살 공간을 부여한다. 이게 제도의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누가 소액인가, 그리고 이들이 뭘 갖춘다? 이 사람들은 대양 요건만 구비한다면 법상 보호가 되겠죠. 즉 우리가 최우선 변제권을 다툴 때 하나 유의할 점들은 확정 일자가 필요할까요? 이건 요건이 아닌 거요. 오로지 무엇으로? 전입신고만으로서 법상 보함이 최우선 변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소액인가는 지역별 현재 법에 나와 있습니다. 요건 반드시 암기해 나가셔야 돼요. 날짜까지 암기하셔야 하고, 다음에 대항 요건을 갖출 때 준다 했습니다. 물론 항상 요 대항 요건은 훗날 또 추가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구비해야 할까? 시점이 나오겠죠. 언제까지? 그죠? 이미 경매가 들어간 사실 알고서 뒤늦게 세든 세입자 보호할까요? 그거 보호가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요 구비 시점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미리 갖춰야 돼요. 경매 등기가 나기 전에 미리 구비해야 한다. 한편 항상 대항 요건은 또 한편 존속도 해야 한다 했죠. 섣불 이사하지 말라고 이미 강조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알기에 요도 했어요. 요도 봐야겠네요. 존속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이다 봤더니 요도 훗날 강조할 겁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는 유지도 해야 돼요. 만약 경매에 나간 사실 알고서 가버렸다? 보호 안 될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는 존속 유지도 해야 한다. 자, 더 나가서요. 우리가 기본 민법 상식이죠. 내가 어떤 권리가 있다 해서 법에서 그를 직접 보호해 줄까요? 아니죠. 항상 권리란 권리자의 적법한 행사가 있을 때 보호되겠죠. 그러면 실제 이들이 경매에서 배당받기 위해서는 행사도 해야 한다. 뭔 얘기죠? 반드시 배당도 요구해야 한다. 우리 확정일자 후 임차인도 원칙은 뭐가 필요해요?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돼요. 만약 재반 권리자들이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한 바 없습니다. 그럼 어찌 될까요? 경매에서의 배당은 아예 왕따 제껴버리겠죠? 너 돈 안 주는 거요. 설사 나보다 뒤에 사람이 배당금 다 갈지라도 내가 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요. 반드시 행사도 해야죠. 언제까지? 배당 후 종기까지 행사해야 한다. 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도 꼭 해야함을 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암기사항이네요. 자, 교재 한번 봐봅니다. 그 박스가 쭉 나있는데 맨 끝에 거만 암기해 나가요. 봤더니 2016년도 3월 31일이죠. 요 날짜 암기해야 할까요?
암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요 날부터 현재까지 각 지역별 보전금액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시 1억 이하. 서울을 뺀 과밀역지군요 8천. 광역시는 괄호에 단수했어요. 군지역 빼죠. 인천 뺍니다. 대개. 그리고 일부 시가 포함되어 있죠. 세종, 안산시 등은 얼마? 6천. 기타 시군지역은 얼마? 5천만 원 이하. 자, 금액 암기하면서 한편 무엇? 날짜까지 암기하시라. 자, 그리고 그때 보장되는 일정 금액도 각각 다르죠. 서울은 3,400, 그다음 과밀역제 2,700, 광역시는 2,000, 기타 시군지역은 1,700. 그래서 요 흐름은 반드시 암기 두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시험장 가기 전까지 반드시 암기 두셔야 돼요. 자, 더불어서 지금 요 날짜도 암기 꼭 하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다시 앞장 넘겨봐요. 위에 둘째 줄 2번 동그라미. 소액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담보권자의 관계에서는 종전규정에 의할 경우 밑줄, 종전규정에 의할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즉, 지금 현재 세에 든다 해서 그들이 항상 소액으로 보호된다?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요. 무엇? 담보권자의 관계에서는 때에 따라 보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에 대한 판단할 때 판단은 뭘 본다? 바로 선순위 담보권의 설정 당시에 법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앞에 있는 저당권이 언제 잡히는가 그 날짜를 보고서 금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자, 뭐 임차인이 예컨대 뭐 서울전자입니다. 2018년도 10월 1일자로 자 A양 임차인이 집에 세를 들었습니다. 보전금액이 가령 1억이 있다. 지금 봤을 때 현재 1억까지 서울은 소액 맞습니다. 보호돼야죠. 근데 등기부를 떼봤더니 이 주택에 17년도 뭐 3월 1일자로 자 비란 저당이 이미 잡혔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실제 경매될 때 과연 세입자 A는 소액의 임차인세 최우선 변제가 가능할지를 묻겠습니다. 어때요 이것? 가능치 않다. 왜? 지금 당장은 1억은 맞지만 뭐요? 선순위 담보권자의 관계선 담보권 설정 당시에 법을 따른댔습니다. 그럼 그 박스 위에 거 봐봐요. 그러면. 바로 개정되기 전 단계 봤더니 서울시가 얼마까지죠? 종전 규정 봤더니 얼마? 9,500 이하가 저당 당시에 법에 태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법을 따르니까 1억은 초과했죠. 소액이 아니잖아요. 자, 결국은 법은 보호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요. 보호 안 되는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특히 지금 1억은 다 보호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집에 뭐 2000년도에 저당 잡혔다면 더 올라가면 되겠죠. 그때는요. 그 당시 법을 또 따르니까 더 금액이 작아지겠죠. 우리 항상 세들 때 뭘 봐야 한다? 등기부에서 뭘? 저당 시점을 봐야 돼요. 저당 잡힐 당시의 법을 따르니까 소액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들. 자, 요 주의점을 한번 봐두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암기상이 머리 아픈데 하셔야 돼요. 1억 8천, 6천, 5천, 그리고 서울에서 2,400. 뭐지 쭉 내려가죠? 3,400이죠. 죄송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역별액을 꼭 암기해두면 좋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권. 근데 여기서 하나 또 한계가 있습니다. 자, 아까 교재 2번 밑에 거 봐봐요. 그 3번 지문. 하나의 주택의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들이 가정 공동생활을 할 때는 각자를 보호할까요? 각자 보호 안 하죠. 이때는 한 명으로 합산 처리해서 보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모 주택의 세를 얻습니다. 원래 이게 시세가 예컨대 뭐 2억이라 가정하죠. 근데 2억으로 이 사람이 서울에 세들 때 소액이 아니겠죠? 보호가 안 될 거예요. 너무 크나요? 편의상 한 1억 한 3천으로 말하죠. 초과했죠? 요대로 계약서 쓰면 보호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남편 명의로 계약서
뭐 7천짜리 남편 잘생겼으니까. 그다음에 부인 명의로 그의 배우자 명의로 뭐 6천 계약서를 쪼갰습니다. 자, 이렇게 쪼개니까 언뜻 보기 어때요? 소액에 속하죠? 보호할까의 문제입니다. 이거 보호가 안 되겠죠. 이들은 뭐요? 부부 관계이죠? 서로가 함께 먹고 살고 있잖아요. 가정 공동 생활하는 자들이니까 이때는 어때요? 한 명으로 합선 처리하니까 결국 보호가 안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계약서 쪽에도 보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 법률적인 관계 하에서요. 이것 외에는요. 괜찮으시는 거죠? 예컨대 이 주택에 봤더니 뭐 30세 남자애가 뭐 7천 계약 쓰고 또 방 한 칸에 25살짜리 여자애가 방 한 칸 세 긋고서 6천 세 얻었다. 어때요? 각자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남남이죠? 보호되는 거요. 혹여 애들이 훗날 살다가 눈 맞아서 함께 밥 먹습니다. 그래도 남남이니까 괜찮은 거요. 눈 맞는 게 뭔 죄예요? 죄 아니잖아요. 자, 이런 가정 공동생활하는 자들과는 보호 않더라. 그런 한계가 있었고요. 자, 교재는 없으나 하나 또 봐둘 게 있습니다. 요거요. 소액의 임차인들이 2명 이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들의 그 일정 금액을 합산해 봤더니 그 합산 가액이 주택 가격의 절반을 넘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도 약자니까 무조건 돈 다 줘야 한다? 그건 가혹하겠죠. 왜? 다른 물권자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요 액의 합격이 주택가의 반을 넘을 때는 얼마까지만? 절반까지만 이들에게 준다는 얘기요. 절반은 초과할 수 없더라. 이런 단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에 대해서만 그들의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각각 배분해 주겠죠. 합산이 반 넘을 때 초과 금지. 이것도 충분히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권 얘기했고요. 어쨌건 암기사항 꼭 짚어두시고, 자, 뒤로 가보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가 보이는데요. 등기 명령 신청. 요 제도 취지만 알면 내용 다 끝납니다. 이거 왜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겠죠? 자,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세입자가 딴 데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혹은 기간 중도 마찬가지일 건데, 자, 어쨌건 만료된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쩐이죠. 뭐니 해도 쩐이 문제죠. 주인이 돈을 빼야 딴 데 방 얻고 이사 가겠죠. 근데 만약 주인이 돈을 안 주고 버팁니다. 나 못 줘. 너가 방 빼서 해결하고 가. 이렇게 보증금의 반환이 없을 때 세입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한번 술 먹고 한 대 쳐버리고 갈까요? 섣불리 이사 가면 그거 즉시 어때요? 대항력 상실이죠. 보호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소송 제기할까요? 민사소송은 대개 기간이 길잖아요. 지금 당장 옮겨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겠죠. 그럼 이때 요 같은 세입자의 이사의 안전을 뭔가 배려해줘야겠죠. 해서 만든 것이 무엇이다? 등기명령 신청이다. 너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죠. 그럼 누구한테? 법원 와서 도움을 호소하라. 내가 도와줄게. 그런 세입자의 주거 이전의 자유를 보장케 한 제도가 등기명령 신청제였다. 자, 그러면 문제점이 있겠죠? 누가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인가? 신청 자격 얘기인데요. 자, 교재 한번 봐보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밑줄 다 쳐두시고, 자, 이들은 주택 소지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등에 가서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활용해 달라는 얘기죠. 자, 지금 밑줄 친 것을 다시 봐봐요. 모든 임차인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죠. 첫째, 뭐가 필요해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 만료돼야죠. 그러면 기간 만료 전에 내가 먼저 등기해 놓겠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무엇? 종료 후 돈 안 줄 때 나가는 제도요. 돈을 이미 줬습니다. 그때는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조건을 보기서 줄쳐둔 거예요. 만료된 세입자의 하나입니다. 물론 등기를 신청하자 할 때 사전에 임대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까요? 동의 필요 없겠네요. 임차인 단독 신청이죠? 네, 주인들의 동의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등기된 때의 효력이요. 그럼 이와 같이 신청에 의해서 임차인들이 실제 주택에 동임차권 등기가 격려되었습니다.
이때는 무사히 딴 데로 이사가도 어때요? 하자 없겠죠. 왜? 요 등기에 뭔가 힘을 실었으니까. 봤더니 등기를 하게 되면 그 한 날부터 무엇을?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까지? 우선 변제력까지 등기에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안전망이 마련되니까 이사의 자유도 보장될 겁니다. 자, 물론 세입자임이 그 전에 옛날에 대항력과 우선권을 갖춘 자라고 전제보죠. 이때는 옛날의 이 효력이 사라질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미 구비한 것은 언제부터? 그 시점부터 계속 유지도 될 수 있겠죠. 다만 옛날에 갖춘 바가 없을 때는 언제부터? 등기한 때부터 새롭게 준다는 얘기겠습니다. 종전수인 당연히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한계가 생기겠네요. 요거요. 자, 우선 변제력 주고 대항 줬습니다. 근데 소위 우선 변제력 물건과 똑같은 힘을 줬습니다. 그럼 이때 과연 임차권 등기한 세입자들은 그 법상 지위가 과연 물권자로 싹 바뀌는 거요? 그건 아니죠. 본질은 역시 뭐요? 단순한 채권자요. 힘을 좀 보태줄 뿐이지 본질은 어디 가지 않죠. 채권자의 신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그 주택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힘이 있을까요? 이거 없어요. 소위 임차권 등기에 의해서 경매 실행은 하지 못한다. 단순한 채권자니까. 그럼 훗날 경매를 하고 싶을 때는 뭘 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으면 그때 강제 경매할 뿐인 거예요. 자, 본질은 무엇? 채권자이지 물건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면 세입자가 타인에게 주인들의 동의 없이 전전세할 힘이 있을까요? 동의 없이 이건 전대 안 되겠죠. 왜? 본질은 채권이니까. 이게 힘의 한계의 문제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네요. 요거요. 요 지금 한 게 이거죠. 자, A 소유주택에 세든 자 B가 있습니다. 주인이 돈 안 주길래 지금 봤듯이 신청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하고서 딴 데로 이사도 무사히 가게 됐습니다. 괜찮죠? 근데 문제는 현재 이 집이 비어있네요. 주인들은 어때요? 빨리 누구 세놓고 돈을 구하겠죠. 그래서 이 주택에 훗날 C가 새로 세에 들어옵니다. 물론 소액으로서 세에 들어와서 전입신고했습니다. 이때 과연 이 C도 동투가의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소액으로서의 최우선 변제권이 주어질까를 따져야겠죠. 어때 이건? 이건 안 된다. 왜? 대항력 등은 항상 뭘 따른다? 선순위 관계에서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 요거 같이 임차권 등기 후에 세든 자까지 중복적으로 보호한다면 어때요? 가장 임차인들이 활개치겠죠. 법규에서 파악하겠죠? 안 된다는 얘기요. 네. 등기 후에 새로 세든 자는 비록 소액이라도 최우선 변제는 줄 수가 없다. 이게 한계입니다. 물론 이때 세입자 C가 자, 대항력권 더 나가서 확정 일자도 받게 됐을 때 우선 변제력마저 부정될까요? 이건 부정되지 않아요. 왜? 확정 일자부 우선 변제력은 누구한테 앞선다? 후순위 권리자에게만. 앞선 자들에게는 침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정 일자 효력은 어때요? 등기 나기 전이건 후이건 시기 묻습니까?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 차이점. 소액의 최우선은 없다. 근데 확정 일자에 따른 우선 변제력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배당할 때 배당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꼴찌니까요. 자, 그래서 효력의 차이점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예, 임차권 등기명 신청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뭐 또 하나 보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각종 등기할 때 당연히 소요되는 것이 비용이죠. 자, 요 비용은 과연 세입자들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원인 제공자가 집주인이죠. 너가 돈 안 주길래 내가 밟은 절차니까 비용은 어때요? 너가 달라 그 얘기요. 소유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괘씸한 표현이죠. 부담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요? 청구할 수 있다. 안 주면은요? 아니 또 재판 붙어야겠네요. 꼭 가지고 소액 가지고 그죠? 좀 그러네요. 자, 표현법 청구할 수 있다까지였습니다.
뭐 훗날 가면 여기서 좀 더 확장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요 정도로서 마무리를 짓죠. 임차권 등기명령. 그 취지는 딱 한마디 무엇? 이사의 안전 위해서 만든 제도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조건 만료된 상태에서 돈 안 줄 때 그때 법원에 호소한다. 그 효력의 한계점은 무엇? 등기 후에 새로 세eden 자는 소액이라도 중복 보호가 없노라. 최우선 그런 차이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존속 보장도 중요한 거네요. 존속 보장. 자, 원래 우리가 민법 배울 때 일반 임대차에서는 최단기, 최장기에 존속 제한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원칙은. 그죠? 무한정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주택은요, 주거 생활의 안정 보장의 목적이죠. 일정 기간 동안은 무사히 살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주임법은 최단기의 존속을 보장했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봤더니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할 때는 얼마로 본다? 2년으로 본다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짜리 계약에도 세입자들은 나 2년 살게 할 수 있죠. 물론 이때 고려할 점이 1년 미만이 실제 서로 합의했을 때 이 계약은 임차인만이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주인들은요, 임차인들의 선택에 따라야죠. 세입자만의 특권이네요. 나 1년 살고 나갈 때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2년 살게 해도 좋네요. 뭐 그런 표현이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최단기 2년. 자, 보증금 반환과 임대차와의 존속이란 말이 있네요. 임대차가 종료됐습니다. 당연히 주인 돈 줘야겠죠. 근데 주인들이 돈을 주지 아니할 땐 내가 먼저 방필이 없겠죠. 대항력 행사에서 계속 살 수도 있겠다. 그 얘기죠. 승계하니까 살 수 있습니다. 다음 법정갱신이네요. 묵시의 갱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 얼마에서 언제까지인가 임대인들이 말 안 할 때 언제? 6월에서 한 달 전까지 사이에. 갱신의 거절 등의 통지를 한 바 없을 때는 그 만료한 때 갱신으로 봐버리죠. 법정갱신입니다. 반면에 임차인들은 언제까지? 한 달 전까지 그런 말을 안 할 때 여전히 갱신으로 본다. 그 얘기죠. 이때 법정갱신 됐을 때 계약의 조건은 전 임대차와 똑같죠. 단 법정갱신 시에 기간은 어찌 처리합니까? 2년으로 본다고 명시했죠. 그러니까 묵시 갱신될 때도 세입자는 다시 2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요것도 또 있네요. 법정 갱신되었다도 우리 세입자가 갑자기 딴 데로 옮길 사유 있습니다. 그럼 이사 가도록 도와줘야겠죠. 자, 그래서 옆 페이지.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누가 해지 통고한다? 임차인만이에요. 집주인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 효력은 얼마 지날 때? 통고하고 석 달이 지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자, 물론 한계가 있네요. 이익이 차임이 연체되었을 땐 인정되지 않더라. 예, 한계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뭐 워낙 많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도 있네요. 증감 청구권, 이른바 일방적 의사 표시로서 효력이 주어지는 거죠. 증감 청구. 이때 고려할 점. 자, 약정된 차임이 조세 등의 변동으로서 상당치 않을 땐 밑줄 당사자 모두가 어떻게 장래를 향하여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죠. 소급은 없습니다. 장래를 향해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관건은 지나친 보증금액의 인상은 세입자 부담 가중이죠. 그래서 증액 청구만큼은 철저히 규제를 가했네요. 이제 증액 청구는 보증금의 몇 프로? 20분의 1, 5%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너도 1년에 두세 번 합니까? 그거 안 돼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된다. 계약 후 1년 내 못하죠? 증액 후 1년 내 또 못합니다. 1년에 한 번. 몇 프로? 20분의 1까지 5%예요. 자, 근데 이 같은 증액 제한도 달리 볼 게 3번 지분이에요. 그러면 기간이 만료되었건 만료 전이건 임대인 임차인 서로 합의에 의해서 재계약할 때는 제한이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서로가 합의에 따른 재계약, 새로운 계약이죠. 이때 마음대로 액을 정해도 좋습니다. 예, 합의 재계약 등은 제한이 없다.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증액 청구만이 제한되는 거요. 5%까지 했습니다.
다음 월차임 전환 시 산정일도 규제를 받고 있네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도 지나친 세율, 이율 높으면 안 되겠죠, 이거. 자, 그 표현이, 그 교재가 옛날 거네. 틀렸습니다. 월세 전환 시의 제한법, 월세 전환 시에 주의할 점, 꼭 14% 지우시고요. 봤더니, 자, 연 주택이니까 몇 할? 1할이에요, 1할. 상가는 1할 2푼이죠. 자, 주택 연 1할 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얼마를? 3.5배수를 더한 것 중에서 무엇? 낮은 것을 넘지 말라.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연 1할로 변경하거나 연 1할 아니면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플러스 얼마? 3.5. 요 둘 중 낮은 율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산정률 제한이 이렇게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또 훗날 암기 다시 하면 될 거예요. 옛날 예적이 연 14% 뭐 이거 했어요. 지금 없어요. 이거. 1할 또는 둘 중. 실제 사례 문제 출제된 바가 있어 이거. 뭐 기준금리 예컨대 1.5였다. 그럼 몇 프로? 합하니까 5밖에 안 되죠. 그럼 뭐가 낮아요? 5%. 요거 넘지 말란 얘기요. 둘을 비교해서 낮은 것을 넘지 못한다. 예, 제한법도 있습니다. 뭐 간단한 거예요. 자, 그 나머지 주택임대차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뭐 훗날 자세히 볼 거예요. 일단 오늘 볼 점은 자, 임대차 관계를 규칙하는 공적기구죠. 임대차위원회는 그 끝줄 법무부에 둔다 했습니다. 필수기관이죠. 위치가 법무부였다. 뭐 위원장 등 구성법은 훗날 보시면 돼요. 다음 재반 분쟁을 조율케 위한 기구죠.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 법률구조공단에 두도록 했었네요. 법률구조공단에 둔다. 역시 필수입니다. 뭐 위원들의 임기가 어떻고 훗날 보시면 돼요. 물론 나중에 각 시도 단위도 이게 있습니다. 그때 필요해서 지역 여건 고려해서 둘 수 있더라. 훗날 보시면 되세요. 자, 분쟁을 위한 제도 장치가 있더라. 그 얘기고요. 자, 일단 주임법상의 얘기는 요 정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뭐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있죠. 임차인이 사망할 때 그의 법상 신분을 누가 이어갈까? 원래 사람이 죽을 때 그의 재반 권리 의무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거죠. 근데 현실을 봤더니 상속권이 없이 함께 살은 자가 있더라고요. 누구? 사실혼자. 자, 그들을 그냥 방치할까요? 뭔가 배려해야겠죠. 그래서 상속인이 없거나 함께 안 살 때는 일정 부분 승계도 허용합니다. 단독 승계니 공동 승계니 나중에 보죠. 자, 주임법 요즘 들어보시고 그다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있는데요. 기본 틀은 거의 같습니다. 다만 법의 취지에서 대상자만 달리 봐두면 돼요. 주택은 모든 국민이죠. 단 법인의 원칙은 보호가 없다 했습니다. 근데 상가 쪽은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보호 대상은 자,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 장사 잘 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럼 장사는 자인만이 아니고 회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가법은 일단 생명체인 자인 외에 더 나가서 법인도 보호가 된다 했습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그럼 모든 상가 건물의 임차인들이 보호되는가? 그건 아니다. 봤더니 법이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상가 임차인들이 원칙상 보호가 됩니다. 각 지역별 보장 금액은 또한 암기사항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면 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상가 임차인들은 보호가 전혀 안 될까요? 그건 아니죠. 설사 금액이 보호의 범위를 벗어날지라도 이들은 일부 조항들을 적용해서 보호가 여전히 인정됩니다. 자, 이게 나중에 시험 문제가 되겠죠? 일정액을 초과한 상가 임차인들이 보호받는 것이 아닌 것은 해서 쭉 될 겁니다. 그래서 보호되는 것이 몇몇 있어요. 뭐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합니다. 대항력 인정됩니다. 그다음에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 규정 도입됩니다. 임대차 표준계약서 권장한 것 도입됩니다. 근데 주로 뭐가 보호가 안 될까요? 그렇죠. 돈 관계요.
최우선 변제라든가 우선 변제권은 애당초 나오지 않다는 것. 이게 포인트일 거예요. 자, 이건 훗날 보시면 되고, 일단 원칙은 무엇? 금액의 범위 내에 보호될 뿐이었다. 그래서 그 밑에 봐두는데 우선 그 타이틀에서 알아봐야죠. 상가건물 임대차 할 때 모든 계약자가 아니겠죠? 우리가 통상 상가는 장사하기 위해서 영업을 위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영리 목적의 상가 세입자들이 보호되겠죠. 그럼 당연히 알 수 있는 것, 비영리 단체의 상가 임대차 보호하지 않겠죠. 뭐 쉬운 예가 동창회 사무실, 종친회 사무실 보호가 안 되겠죠. 영리 목적의 계약에 한했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주임법상 임차인들이 보증금 다툴 때는 월세 보증금은 별개인 거죠. 그죠? 근데 상가에서의 이른바 보증금은 뭘 따른다? 자, 환산 보증금이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얘기요. 순수 보증금에다가 월세가 추가될 때는 요 월세 얼마를 1분의 100, 월세 100을 곱하여서 합한 것이 이들의 상가법상 보장 금액을 다툴 때 기준이에요. 주택은 이것 하지 않잖아요. 상가는 별도로 월세를 환산해서 합산 처리한다. 그래서 요 금액이 도표에 있는 금액을 넘지 말아야 돼요. 자, 마찬가지 요것도 암기사항 맞아요. 날짜부터 체크합니다. 언제? 2014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요 날짜도 암기하셔야 돼요. 왜? 요 날짜 전에 이미 저당이 잡혔을 땐 저당 당시 규정을 따르니까. 되죠? 14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지역별 금액은 암기하셔요. 4억, 3억, 2억 4천, 1억 8천. 요 액을 초과할 때는 원칙은 보호 없다. 일부 조만 따른다. 금액 꼭 봐셔요. 실제 시험 문제 할 때 뭐 서울에 상가 세던 사람이 예컨대 월세가 보증금이 2억이고 월세가 300이었다. 보호될 것인가? 안 된다. 왜? 월세 300에 100을 곱하니까 합산액이 얼마요? 5억짜리 적은 4억을 넘었잖아요. 이것을 미리 알고 나서야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지난번도 나왔습니다. 이거. 그래서 금액이 얼마까지인가 환산액을 다투는 것들 주의하시고, 자, 다음에 옆 페이지 보죠. 뭐 기본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대항력 등등 거의 같습니다.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단지 차이점. 주택은 주민등록이죠. 반대 상가 쪽은요? 관할 세무상의 사업자 등록이죠. 사업자 등록한 때이지 신청이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한 때에 언제부터? 그 다음날 효력 주어진다. 그러니까 세무상의 사업자 등록했다. 그게 포인트였고요. 나머지 뭐 2번, 3번 다 아까 했던 거예요. 대항 요건은 존속도 해야 한다. 그게 포인트예요. 구비도 할 뿐더러 존속해야 하고 실제는 배당 참가도 해야만이 돈 건네주더라. 그 얘기 있습니다. 자, 3번 질문 제 얘기예요. 존속하라 했습니다. 이거요. 누가 상가 세율을 들었습니다. 네, 사업자 등록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사실상에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쓰고 있지 않죠. 보호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아예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보호가 안 되겠죠. 폐업과 동시에 그 대항력은 사라질 거니까. 설사 그 후에 그 사람이 같은 장소에 같은 등록번호로 다시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그러면 옛날의 대항력 등이 계속 살아남을까요? 당연히 나지 않겠죠. 이건 그때부터 새로 주어질 뿐이지 옛날 것은 유지가 안 된다. 그 밑에 3번 지문에 판례네요. 확정일자부 임차인들의 우선 변제권. 그래요. 상가 쪽은 세무상의 확정일자가 다른 거죠. 나머지 내용들은요, 별반 차이가 없다. 거의 같아요. 세무상의 확정일자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판례가 밑에 쭉 소개해 드렸는데요. 포인트는 저거예요. 자, 상가 임차인이 실제 장사를 안 하고 타인에게 전대차할 수도 있겠죠. 주인 동의 없고서. 그때 누가 등록해야 한다? 직접 점과는 전차인이 하면 되겠다. 그 얘기예요. 아까 점유는 누가? 직접 점유자가 신고해야 하니까. 그 판례입니다. 우선 변제권, 내용은 다 같아요. 다음 소액 상가 임차인들의 우선 변제권.
뭐죠 이건? 최우선 변제권이죠. 보증금 중 일정액만큼은 경매 공매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보장하겠다. 근데 항상 상가는 뭘? 월세 배꼽화해서 판단하라고 주의했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자, 지역별액이 얼마인가를 일단 뒤에 보는데 똑같아요. 절반 초과 금지니까 절반 내에서 그런 얘기 있고, 자 다음 페이지에 자 지역별 금액을 암기해 두십시오. 언제 것? 현재 것만. 2014년도 1월 1일부터 현재 얼마인가? 6,500, 5,500, 3,800, 3,000 그리고 일정 금액이 2,200부터 쭉 1,000만까지 나와 있습니다. 머리 아파도 훗날 집어드셔야 돼요. 상가는 좀 다르다. 그 차이점 꼭 암기해 두십시오. 자, 나머지도 뭐 짧게만 봐둡니다. 뭐 판례는 훗날 보시면 돼요. 자, 주택과 상가의 존속 기간이 같은 게 아니었죠. 주택의 최애 단기는 몇 년? 2년이었죠. 네, 상가의 최애 단기 존속은 몇 년이죠? 1년이죠.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또는 1년 미만으로 계약할 때는 무엇으로? 1년으로 본다고 간주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가 임차인들은 1년 미만 계약의 유의함을 주장할 수 있죠. 임차인만의 선택권. 뭐 내용 같아요. 법정갱신 똑같겠죠. 그죠? 기간 만료 전 언제까지 서로가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만료할 때 갱신을 봐버리겠죠. 근데 상가는 법정갱신도 어때요? 1년으로 본다 간주되겠죠. 네, 주택은 2년, 상가 1년. 이 차이만 보시면 돼요. 뭐 그 외의 것은 훗날 점검해 나가시고, 자, 이 교재에 실린 것은 실제 출제가 잘 된 부분만 실려 놓았습니다. 자, 첫째 특징이 있죠. 자, 우리가 알기에 상가에 세대는 점포 상인들입니다. 자, 이건 점포 얻을 때 통상 어때요? 보증금, 월세 외에도 권리금 쪽으로 주는 분도 많더라고요. 특히 좋은 상가는 몇 억도 호가합니다, 이거. 근데 자, 1년만 장사 잘하면 이 원금 회수할 수 있어요? 자, 상가에 1년 세에서 장사를 아무리 잘해도 맨 처음에 투하 자본을 다 뺄 수 있다? 그런데 빨리 소개해 주십시오. 저 강의 때려치우게. 없어요. 대개는 한 장소에서 정착하고 어느 정도 계속적인 일을 할 때 돈을 벌겠죠. 근데 1년만 장사 잘 해놓고 딴 데로 쫓겨난다. 너무나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도입됐다? 계약의 갱신 요건이 상가는 마련됐습니다. 자, 갱신 요건. 임차인들은 밑줄 만료 전 언제부터 언제까지? 6월부터 한 달까지 최초의 계약을 포함해서 일정 기간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죠. 얼마까지? 5년 이내에서. 6월에서 한 달 사이 갱신을 요구가 돼 얼마까지 보장한다? 5년의 범위 내에서. 이때 임대인들은 함부로 거절합니까? 하면 안 되겠죠? 보호를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원칙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단,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임대인도 너 싫어? 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의 단골 출제 지문이네요. 다음 중 갱신의 거절 사유로서 틀린 것은, 자, 별표해 두시고요. 토시까지 신중히 반항해야 돼요. 이거 함정 파하면은 끝이 없어요. 자, 기억. 임차인이 몇 기인가의 차임을 연체하죠? 3기 차임 연체 밑줄. 니은 거짓 그 밖에 부정 방법으로 임차할 때 사용할 때죠. 네. 부정 방법. 다음에 셋째는 쌍방 합의를 밑줄 씌우고, 자, 이런 얘기요. 상가 임대인이 보상금 줬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 X. 왜? 합의가 빠졌잖아요. 쌍방 합의 조건에 상당한 보상이에요. 다음에 리을. 임대인 동의 없이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전대했다. 불법 전대네요. 당연하고. 그 다음 전부나 일부를 고의나 과실로서 파손할 때, 자, 고의, 중과실, 파손, 밑줄. 그럼 이거죠. 상가 임차인이 동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했습니다.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왜? 중단 과실하고 못 박았으니까. 또는 단순히 과실로 파손했다. 이것도 틀린 표현. 그래서 아예 못 박아버립니다. 뭐라고요? 고의나 중단 과실, 고중파. 고중파지 고경파가 아니네요.
중대한 과실이에요. 다음, 전부나 일부가 멸실돼서 목적 달성이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네요. 그거. 다음에 시옷. 상가 임대인자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물론 요건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건 후에 보시고요. 이때 포인트. 상가 건물의 일부 철거가 아니고 뭐요? 전부 혹은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일명 전대철이다. 전대철이지 일부 아닌가요? 고중파 전대철 이렇게 묶어버리고, 딴 건 쉽게 파악되죠? 3기현치 다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요건들 꼭 기타 현장 의무 위반 등은 있습니다. 자, 일단 주의점 체크하시고, 자, 밑에 것들. 임대인이 계약 만료 6월에서 한 달 사이에 거절 등 통지를 한 번 없다. 이때는요, 당연히 갱신 등으로 봐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 아까 법정 갱신에서 봤던 얘기고요. 옆에 이 경우 임차인만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효력은 3개월 경과할 때 발생한다. 그 얘기들 다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에 이제 권리금 회수 보호 계획 있죠. 권리금을 돌려받기 위한 보장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최근에 도입된 장치니까 시험도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무엇이 상가에서의 권리금인가 정의된 바 있죠. 당해 상가에서 이른바 각종의 유형, 무형의 재산적인 가치가 권리금이겠죠. 입지부터 고객, 거래처 등등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권리금 작은 돈이 아니었죠. 계약이 끝나고서 세입자들은 통상 누구한테? 신임차인에게 이 돈 바꿔서 물려주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하면 권리금 회수를 만약 건물주가 방해한다. 될까 이거? 안 되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상 임대인들은 방해하지 마시라. 그게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단,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괜찮다. 예외가 있네요. 그래서 그 예외 사항도 보시면은 내용 다 쉽게 파악됩니다. 기억, 임차인이 추천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혹은 추천한 자에게 직접 돈 받는 것, 가운데서 낚아채고 있죠? 안 된다. 니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추천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죠. 다음, 디귿. 쭉 보니까 지나치게 많은 돈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요구해서 방해한다. 안 된다. 그 얘기고, 끝으로 기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도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정당한 사유 시는 거절되겠죠. 그래서 그 정당한 사유가 다음 페이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넘겨봐봐요. 봤더니 새로 세들 세입자가 돈도 하나 없는 자를 내셨습니다. 이것 막아야겠죠. 직업 여력이 없을 때. 둘째는 새롭게 세될 사람들이 위반을 할 소지가 아주 큽니다. 유지하기 위한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 또는 이것이 특이해요. 봤더니 임차인이 그 상가 건물을 오랜 세월 동안 방치했습니다. 얼마?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법의 취지에 반했죠. 이때는 거절되더라. 근데 좀 재미있어요. 왜 1년 6개월입니까? 이건 국회에서 말 장난한 거죠. 지들끼리 싸우다가 1년 6개월로 한 거예요. 좀 괘씸하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게 낫잖아요. 수험생 힘들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특이하니까 암기 쉽네요. 1년 6개월. 자, 끝으로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돈 받아갔네요. 필요 없어? 이미 받았으니까. 자,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치 마시라. 그 얘기요. 얼마까지? 5년의 범위 내에서. 자, 나머지 회수를 방해해서 만약 세입자가 손해 입을 땐 당연히 배상 책임져야 한다. 당연합니다. 등등이 쭉 있는데 일단 기본 틀만 일단 봐나가면 되겠고요. 그 나머지 등록사항 등도 어때요? 외부에서 알아봐야겠죠. 내가 경매가 돈 상가를 사오자 할 때 누가 세를 언제 들었고 대항여건 확정일자를 언제 갖춘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해관계자들이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열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유의할 점이 새롭게 임차할 사람들이 임차인이 대려는 자가 열람도 해봐야겠죠. 그때는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훗날 책에 나올 거예요. 원칙은 할 수 있대. 임차인 될 사람들은
임대인 동의를 얻도록 하더라. 후에 보면 돼요. 자, 이것 외에도 상가에서 내용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 훗날 보시고, 일단 가장 특징의 상가에서 뭐다? 법인도 원칙은 포함될 수 있대. 다음,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다만 설사 초과해도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는 없더라도 일부 조항들은 적용될 수 있더라. 아까 계약 갱신 인정되잖아요. 뭐 3기 차임을 연차할 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이거 연치 해지도 어때요? 초과한자 똑같이 보호되는 거 이것도 적용된다 등등등. 예, 나중에 비교해야 합니다. 또 아까 방금 계약 갱신 요건은 전대차 관계도 준용됩니다. 물론 적법한 전대차요, 동의된 전대차. 전차인들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무엇인가? 이것도 골치 아파요. 예, 후에 다시 박스로 정리해서 암기해 나가셔야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 부분은 민법 시간 때 공부합니다. 법령 때 또 공부하죠. 2번 반복 공부하니까 거의 실수 안 하더라고요. 문제를 좀 어렵게 내겠죠? 예, 제가 출제 위원이면 판례를 막 싣고 싶은데 최근에 출제는 아주 간단해요. 법령 문제는 정말 쉽습니다. 그냥 지금 봤던 이런 틀만 알아도 거의 해결될 거예요. 자, 어쨌든 주임법, 상임법 중요하다. 실제 실무는 이게 참 중요하죠. 근데 시험의 비중들은 참 작아요. 고작 몇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두 문제니까. 한 10개 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네요. 자, 이렇게 간략히 마무리를 짓고, 예, 조금 쉬었다가 경매 파트를 봐봅니다. 좀 어렵죠, 그거도요. 예, 흐름 정도 보시면 돼요. 네, 쉬었다 나가죠.